예, 이번 시간에는 그 언론 출판의 자유, 또 우리가 일명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기본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그 모든 기본권 중에서 그 가장 근대 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본권, 아주 근본적인 기본권, 전형적인 자유권으로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그 정치적, 경제적, 또 종교적 권위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그 점점 억압하는 상황에서 그 근대 사회가 이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 실현의 어떤 기틀이 되었다,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민주주의에서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굉장히 다양하게도 방송이라든가 케이블 TV, 위성 방송,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에 그 수동적인 상태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스스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기본권의 핵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이제 그 받아들이는 이 표현의 자유, 수동적인 정보의 자유 속에 매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 먼저 상징적 표현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징적 표현이란 말은 그 미국에서 아주 그 발달된 것인데 이 2차 세계대전 때 무슨 징병카드, 소집 영장이죠. 징병카드를 받은 사람이 그 징병카드를 소각하는 행위, 불로 태워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표현의 자유 그러면 언어적인 매체로, 언어로서의 표현을 말하는데 이 상징적 표현은 언어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에 의한 표현. 그러니까 행위에 의한 사상 의견의 전달.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언어에 들어가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데 무슨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보여주는 어떤 사상의 전달이 주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보면 상징적 표현은 어떻습니까? 비언어적 요소. 다른 말로 하면 행위와 그 행위가 중점적인 그 중요 요소라는 거죠. 비언어적 요소인 행위가 이 상징적 표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을 제3자나 많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행위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가 또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가 부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보다도 더 부정확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 항의적, 투쟁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표현에 가서 징병카드 소각행위, 소집 영장을 받은 이 청년이 그 징병카드를 소각하는 행위, US vs 오브라이언 사건입니다.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징병카드를 소각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상징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의사표시 뭡니까? 흑완장 착용. 흑완장을 여기 차고 다니는 것은 흑완장은 이제 뭐 상을 당했을 때죠. 이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흑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 징병 파일 위에 피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이 전쟁을 반대하는 거죠. 예. 베르겐 사건, US 대 베르건. 그 다음에 이제 바지 무릎 위에 국기를 바지의 무릎이나 바지 엉덩이 부분에 미성조기를 꿰며 다니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짓밟는 거죠. 성조기를. 그러니까 슈미트 대 고건 사건에서 이 바지 무릎 또는 바지 엉덩이 부분에 성조기를 꿰매고 다니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행위로서의 비언어적 요소로서 사상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이 상징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인 이 표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보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법적 구조. 제가 먼저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헌법 제21조 4항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조 4항에 이렇게 있어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뭘 침해하면 안 됩니까?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마치 무슨 도덕시간 같아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이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헌법 21조 사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조 사항의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명예나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조 헌법 제21조 4항 이러한 규정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21조 사항에는 표현을 하더라도 언론 출판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입니까?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헌법 21조 사항에는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안 된다. 표현을 하더라도 언론 출판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안 된다.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말하는데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 발현 및 민주주의 형성에 있어 불가결한 기본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기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강력하여 다른 기관이 강력하여 언론기관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치적 사회적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개인의 소중한 자유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사항은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막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당연한 지극히 합리적인 말이죠. 문제는 우리 헌법 제21조 사항과 헌법 제37조 2항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왜냐? 여기 안에서는 학설이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헌법 제21조 사항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네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21조 사항 보니까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 당연히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제약을 스스로 개념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해서 안 되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있고 내재적 한계설. 두 번째 견해는 우리 헌법 제21조 사항은 헌법적 한계를 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뭐 약간 뭐 비슷한데 첫 번째 견해랑 21조 사항은 헌법적 한계를 헌법 유보한 것이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이건 안 돼! 라고 세 가지를 규정한 것이에요. 예?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견해는 헌법 제21조 사항의 헌법적 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개별적 헌법 유보로 이해할 수 없고 헌법 제정권자가 직접 보호 영역을 정한 것이다. 그 말은 헌법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은 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를 침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자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헌법 제21조 사항은 개별적 헌법 유보로 기능하지 못하고 단지 주의적 규정이다. 주의해라.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주의적 규정이다. 네 번째 견해는 헌법 제21조 사항은 가중적 법률 유보다. 37조 2항 이외에 또 추가적인 가중적 법률 유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헌법 제21조 사항은 내재적 한계. 두 번째 견해는 두 번째 견해는 언론 출판의 자의 보호 영역을 정한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을 때,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을 때, 그 기본권의 한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 기본권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말을 들여왔어요. 우리 헌법에는 명문상 21조 사항에 언론 출판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재적 한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의 사회윤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두 번째 견해가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 헌법의 시스템상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호 영역에 넣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여러 헌법 원칙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표현은 언론 출판은 보호용에 안 들어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예. 그러면 또 네 번째 견해인가요? 헌법 제21조 사항은 가중적 법률 유보다. 우리 헌법에는요. 우리 헌법 시스템에서는 가중적 법률 유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 할 수 없다.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했지 법률에 의하여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률 유보 자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헌법 제21조 사항의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비례성 원칙 심사에서 과잉금지 원칙 심사에서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사유, 국가안전망 질서주의 공공복리 이외에
추가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로서 목적의 정당성으로서 다투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 견해가 근데 소수설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해석상 지금 현존하는 21조 4항과 37조 2항의 관계에 관한 설명들은 어떤 설이든 다 그 근거는 또는 이 헌법적 이론은 박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입법 내 연역 헌법 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언론 출판의 자유 요 연역 및 헌법 규정인데 언론의 자유는 최초로 어떤 명문 규정이 된 것은 1647년, 1649년 인민협정입니다. 그리고 1695년에 영국에서 검열법이 폐지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에 버지니아 권리장전 미국, 그 다음에 1791년 미국 연방헌법, 수정헌법이죠. 수정헌법 제1조, 그 다음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1조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대헌법, 현대헌법에서 대부분의 헌법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서부터 계속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국 같은 데는요, 원래 영국은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와 관련해서 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첨예하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가톨릭이죠. 먼저 가톨릭에서 이 신에 대해서 또는 뭐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면 신에 대한 모독이죠. 그것은 그냥 신에 대한 신으로부터 저주받을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 정부가 그때 영국 정부는 과감하게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랍니까? 인내할 필요가 없다. 처벌하는 거죠. 근데 점차적으로 신권이 약화되면서 종교의 힘이 약화되면서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도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신권은 약화되는데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많아지는 거죠. 정부가 돌아가기 위해서, 국가 돌아가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또 군대에 징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 권위는 약화되는 국가가 해주는 건 별로 없으면서 자꾸 세금과 징병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과 영국에서는 왕과 의회 간의 이 분열, 그 다음 영국도 또 로마 교회와의 분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사상 탄압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을 썼는데 그게 이제 여기 써있는 문서 선동죄라는 것을 적용하는 거고, seditious libel이고 표현의 자유의 허가와 제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표현의 자유를 언론 출판을 억압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이 문서 선동죄를 적용하고 표현에 대해서 허가와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문서 선동죄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의 공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표현, 이런 거 어떻게 했습니까? 형사상 폭행죄로 적용을 했어요. 문서로서 정부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표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문서를 공표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정부에 대해서 비방을 공표하는 의도만 있다. 생각만 있다고 해도 그에게 어떤 뭐 과실에도 인정된다면 반란행위로 어떤 입증 절차가 필요 없이 불법적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재판이 일어나고 영국 의회에서는 유무죄에 대한 일반적 평균을 몰아갈 수 있는 이 배심원들의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792년에 폭스 문서 명예훼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폭스 문서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판사는 비방의 공표에 대한 증명 자체가 없어도 피고인을 배심원을 통해서 유죄 판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판사가 특별히 힘을 쓰지 않더라도 이 배심원을 통해서 배심원이 유죄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스 문서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를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폭스 문서 명예훼손법은 나중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의 보호수단으로 이렇게 차츰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전 허가라는데, 표현의 자유 허가. 영국에서는요, 1694년까지 영국의 모든 저술가들, 저술을 발표하고 공표하는 데 따른 허가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판하려는 모든 저술가들은 어떻습니까? 그 저술을 출판하기 전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허가 없이는 합법적인 출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는 투쟁의 대상은 뭐냐? 허가권자의 허가를 폐지하는 게 이때 당시에 언론 출판의 자유의 중점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열의 역사였다. 검열의 국가가 영국의 왕실이 모든 표현을 다 금지시키는 거죠. 왕의 칙령으로, 금지 영장으로, 특권 헌장으로, 허가로서 영국은 모든 표현을 사전에 검열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 제가 썼는데, 이 미국은 영국의 그때 예전에 식민지일 때, 그래서 1765년에 블랙스톤의 주석서의 표현처럼 여전히 미국도 검열의 관행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수정헌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미국 연방헌법 제정의 아버지들, 헌법의 아버지들이, 제정 기초자들이 정부가 열거된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열거된 권한을 행사하고 연방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이 다 향유할 수 있는 자유, 기본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이 헌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미국 수정헌법 1700, 그러니까 원래 미국 연방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했는데 수정헌법 1791년 수정헌법 1조에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고충상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국교 설립 금지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고충상의 구제, 청원권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서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미국 헌법의 가장 기본권의 핵심은 바로 이 수정헌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개념 이런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론 출판 그러면요, 그 언론의 자유라 하면 이제 개인이요, 정신적 활동의 수호선, 이게 우리 머리에서 정신적 사상이나 의견 등 여기서 이제 형성되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의견, 우리의 소견, 생각을 뭐로 나타냅니까? 보통 언어 또는 문자, 글, 문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사상 발표의 수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느냐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라고도 하고 어떤 것은 출판의 자유라고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로 하면 이제 우리가 담화, 다이얼로그, 그다음에 연설, 그다음에 토론, 방송 노출, 구두의한 사상의 발표의 자유를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고 하고, 출판의 자유는 문서라든가 도서, 사진, 조각 등 주로 문자, 기타 상형에 의한 사상 발표의 자유를 우리가 출판의 자유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이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 우리가 이걸 뭐랍니까?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 이것을 우리가 발표의 자유라고 하고, 그것을 전파할 자유, 이걸 전달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발표의 자유와 전달의 자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인간답게 살려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려면, 또 행복하려면, 또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적 자유의 아주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의 자유가. 그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굳이 구분하면 의사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방송, 방영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뒤에 제가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은요, 그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에서 의사표현 전파의 매개체가 너무나 다양해요, 형태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형태의 의사표현 또는 전파이든 그 형태는 불문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뭐 담화냐, 연설이냐, 뭐 토론이냐, 연극이냐, 영화냐, 방송이냐, 음악이냐, 가요냐, 뭐 문서냐, 소설이냐, 시가냐, 도화냐, 사진이냐, 조각이냐, 서화, 어떤 형태의 의사표현이든 그것은 그 매개체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의로 보면 우리가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를 합쳐서 표현의 자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방송법상 언론은 뭡니까? 방송입니다. 방송법상의 표현은 방송이죠. 방송. 그러니까 이 언론의 자유란 아주 넓은 의미의 언론의 자유, 최광의의 언론의 자유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걸 다 포함해서
최강의 언론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정보 사회입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과거에 아주 옛날에는 고전적인 사상, 의사의 표명, 전달의 자유 요거만 생각했는데 그 이외에 당연히 정보의 자유.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될까? 우리 정보가 있어야지 의사 표현이 원활해지죠. 그러니까 이 정보의 자유, 또 보도기관의 자유, 그러한 취재의 자유, 뭐 편집, 편성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제21조 사항은 21조 1항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뭘 말할까? 광의의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적으로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요. 먼저 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신문이나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 인터넷을 통한 여러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획득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격 발현을 할 수 있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인격 형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유지 및 자유로운 인격 형성 이것이 가능한 게 바로 이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현대 민주주의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를 통해서 아까 언론 출판 중에 또 중요한 건 정보의 자유를 통해서 정보의 자유, 정보 기본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거지. 그래서 선거에도 참여하고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민의, 진정한 국민의 의사,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론 형성,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이 표현의 자유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의 핵심이고 민주주의의 구성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요. 연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억압된 국가로부터 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오던 과거로부터 그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부터 왔어요. 그건 뭡니까? 국가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 간섭, 방해하는 것을 배척하는, 방어하는 이 방어권, 다른 말로 하면 대국가적 청구권, 또 자유권적 기본권, 개인적 자유권 이런 것이 먼저 기본이었죠. 과거에는 이 방어권인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개인적인 자유권의 생각이 짙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 플러스 주관적 공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중에 우리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 전달하고 의사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접수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 전파할 수 있는 자유 주관적 공권이에요. 주관적 공권은 자유권이에요. 자유권. 근데 이제 의사 표현이라든가 여론 형성, 정보의 전달을 통한 국민의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민주정치를 형성하고 이러한 어떤 국가와 사회의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이 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도 보장설 이것도 같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쓰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요, 21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2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구분해서 있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는 순수한 사상 발표의 자유 쪽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 헌법을 처음 만들 때 언론 출판의 자유는 순수한 사상 의견의 발표 이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후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정한 형태의 행위를 통해서 집회 결사, 행위를 통해서 의사 표현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 출판은 어떻습니까? 개인적 성질의 자유가 개인적 성질이 강해요. 언론 출판은. 근데 집회 결사는 어떻습니까? 이 단체적 성질이 강하죠. 개인적 성질이냐 단체적 성질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표현을 위한 거예요. 의사 표현을 위한 거예요. 집회 결사도 결국은 집회 결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집회에서 행한 연설이나 토론의 성격은 어떠냐? 집회에서 행한 연설이나 토론의 성격은 어떠냐? 이거 언론 출판, 협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한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냥 넓게 보면, 우리가 보면 어차피 21조 1항에서 최행왕의 언론의 자유 쪽에 또는 표현의 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다 큰 구별 실익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언론 출판의 자유와요.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기본권 어떤 거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뭐 이런 것들 어떤 관계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 중에 무슨 설교를 한다. 설교 속에 뭐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 있죠. 그 다음에 학문의 자유에서 강의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죠. 예술의 자유, 또 예술의 자유에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예술 활동이 그 자체가 표현이니까 이런 것들과 언론 출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이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건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한 기본권 이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이나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 이런 거 어떻습니까? 신앙이나 양심의 자유의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이거 표현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 쪽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특별한 기본권이니까 그쪽에. 그다음 연극, 영화, 음악, 사진 등 사상 발표가 이 순수한 예술 세계에 속하는 것일 때는 또 이것도 예술의 자유 쪽으로 갈 수 있어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은 다 이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더 특별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의 주체 쪽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 출판을 하는 주체는 다양할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이제 일반 자연인인 국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신문사, 통신사, 방송사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법인이죠. 법인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인이 있겠죠.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인은 당연히 언론 출판의 자유 이거 개인적인
개인인 자연인으로서 충분히 이거 행사할 수 있는데, 법인은 뭐냐? 법인은 그 법인의 그 성격상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냐에 따라서 약간 그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유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권은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것은 외국인에도 보장된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모든 언론 출판의 자유가 다 외국인에게 전폭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표현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우리가 언론 출판의 자유는 그냥 대국가적인 방어권, 국가가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에서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방어하는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상황보다는 오히려 어떤 거 하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사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인과 사인, 어떤 사인이냐면 언론사, 방송사, 신문사와 이 일반 국민 간의 사인과 사인의 언론사 대 사인 간의 이 사인 상호 간의 이 기본권 가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사인적 효력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는 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는 사인과 사인 간에는 직접 효력설, 직접 적용된다는 학설도 있고 간접 적용된다는 학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다. 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소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사인적 효력은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강의로 이어서 언론 출판의 자유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